네, 안녕하세요. 언론반 NFL 김민준. 유재경입니다. 네, 이제 8주 차도 끝이 났습니다. 시작 전에 사실 이제 그 전국적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 세계적으로도 조금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저희가 많은 말을 얻는 거는 좀 부적절할 것 같고 어, 아무쪼록 이제 어, 안타까운 사고로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음, 저도 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다. 이 한마디로 좀 뭐 다른 말씀을 좀 대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마음 무겁게 일단 8주차 리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27대 22로 이제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후반에 정말 미친 역전승을 만들어낸 볼티모어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승리 원동력은 역시 이제 수비에서 템파베이의 공격을 좀 효율적으로 제어했던 부분에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얘기가 많았던 브레이디의 부진과는 좀 별개로 벅스의 오라인 특히 이제 인테리어 쪽에 이제 부상 선수들이 또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대체 선수들의 경기력이 올라오지 못하면서 또 전반적인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브레이디가 100% 컨디션일 때도 이 음, 인테리어 쪽으로 들어오는 패스러시만큼은 그래도 약간의 취약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많이 드린 바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음, 브레이디의 어떤 뭐 폼도 좋지 않은 데다가 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맨들도 뭐 부상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좀 많이 좀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볼티모어가 잘 노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레이븐스가 이제 이 경기 끝나고 나서 로칸 스미스 선수를 베어스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레이븐스가 지금 뭐 AFC 최고의 팀은 아니죠. 근데 벵갈스가 4승 4패로 좀 부진한 상황이고 그리고 디비전 내에서 지금 이 레이븐스가 현재까지는 타이브레이커에서도 2승 무패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벵갈스가 지금 무승 3패거든요. 충분히 포스트 시즌 진출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뭐 수비를 보강하기 위한 좋은 움직임을 가져갔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로칸 스미스를 레이븐스가 왜 데려왔느냐에 대한 뭐 현지 언론에서 뭐 분석해 놓은 기사를 좀 짧게 읽어보고 왔는데 일단은 이제 레이 루이스를 연상시키는 이제 플레이메이킹 능력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이런 이제 평가들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바로 로칸 스미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볼티모어의 뎁스 차트를 보면 이 미들 라인베커진에 다소 좀 구멍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 음, 패트릭 퀸이나 뭐 조시 바인스 뭐 이런 선수들을 이제 데리고 있는데 이 선수들의 폼이 뭐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은 되지 않고 어쨌든 CJ 모슬리를 이제 떠나보낸 이후에 팀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선수를 뭐 가지지는 지금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로칸 스미스를 좀 영입한 것으로 보이고 공격진에서 뭐 라마 잭슨의 MVP 시즌만큼의 파괴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수비진에 좀 이 로칸 스미스를 더하면서 좀 추가적인 동력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네. 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이 베어스 경기에 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벅스는 이제 샤킬 베러 선수가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또 한 명이 IR 리스트에 추가됐는데 안 그래도 이제 부상자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템파베이였는데 또 한 명이 추가됐어요 지금. 음, 샤킬 베렛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팀의 넘버원 패스러셔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이런 선수가 또 아킬레스건 부상이라는 거는 물론 저도 좀 상태를 지켜봐야겠지만 보통은 뭐 장기간 결장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벅스 입장에서는 또 큰 하나의 악재를 만났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가 끝나고 나서 브레이디가 라커룸에 들어가서 이제 머리를 좀 감싸주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뭐 이런 소식이 또 나왔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녹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톰 브레이디와 지젤 번천이 이혼에 합의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12시가 넘어가서 이제 날이 바뀌긴 했었는데
저희가 녹화를 끝내고 제가 집에 도착한 뒤에 그 뉴스가 떴었거든요. 음, 역시나 이제 그 은퇴 번복이 이혼에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더 얘기를 뭐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물론 그 탐 브레이디 인생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그 사람과 저를 비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나중에 뭐 더 좋은 캐스터가 되고, 그리고 언젠가 뭐 결혼하고 누군가 아이가 생기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커리어를 당연히 지키고 싶겠지만, 사실 어 이게 기록을 더 세우고 반지를 하나 더 얻는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없이 풋볼을 하고 뭐 방송을 하는 게 좀 무슨 소용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본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커리어니까 그거를 뭐 내려두고 가족을 선택해야 된다. 당연히 이건 아니지만 너무 좀 지금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음. 일단 이제 브레이디도 자신의 뭐 SNS 계정을 통해서 뭐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필드 위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뭐 스스로를 위한 또 팬들을 위한 뭐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볼티모어 템파베이의 경기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덴버 브론코스와 잭슨빌 제규어스의 경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21대 17 덴버 브론코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게 이제 런던에서 펼쳐진 경기였습니다.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펼쳐졌던 인터내셔널 시리즈 경기였고, 이 경기에서 이제 덴버 브론코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4연패 수렁에서 탈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처럼 이 러셀 윌슨의 4쿼터 클러치 능력, 그리고 러셀 윌슨 선수의 좀 밝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었던 것 음. 같습니다. 14대 17로 뒤지고 있었던 이제 경기 종료 3분 전에 이제 공격 기회를 잡았던 러셀 윌슨이었는데, 그 발 빠른 리시버 이제 KJ 햄러에게 47야드 뒷볼을 성공을 시켰고, 그리고 사실 이날 경기 내내 이제 서드 다운에서 좀 고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 경기 막판 서드 다운 상황에서 이제 스크램블링으로 퍼스트 다운을 갱신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라테비어스 머리가 역전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이제 발판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네. 좀 윌슨다운 경기였다, 모처럼. 음, 예, 그런 감상평을 좀 남기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시즌 내내 좀 지적을 많이 했었던 레드존 오펜스도 이날은 뭐 3번 들어가서 3번 모두 이제 득점으로 연결시켰으니까 굉장히 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잭슨빌과 이제 트레버 로렌스가 역전을 당한 상황에서 1분 40여 초의 공격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결국 이 앞서 얘기했었던 러셀 윌슨의 4쿼터 클러치 능력이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었다면, 사실 이제 잭슨빌과 트레버 로렌스가 저희에게 보여줬던 익숙한 장면은 이 클러치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무너지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런 그림이 또 한번 연출이 됐습니다. 첫 번째 스냅에서 곧바로 이 크리스찬 커크를 향해서 던져진 패스가 인터셉션을 당하면서 사실은 좀 허무하게 경기가 끝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살펴보면 사실 뭐 로렌스의 패스가 아주 나빴다기보다는 인터셉션을 따냈던 이제 K1 윌리엄스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몸을 던지는 이제 환상적인 다이빙 인터셉션을 만들어냈던 것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로렌스와 잭슨빌이 이렇게 4쿼터 막판에 무너지는 모습이 지나치게 좀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좀 팬들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것 같아요. 뭐 그나마 고무적인 건 이제 제임스 로빈슨이 떠난 이후에 트래비스 이티엔 선수가 지난 시즌에 못해줬던 몸만큼 계속해서 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점이 될 것 같습니다. 24번의 캐리, 156 러싱 야드에 1개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왜 제임스 로빈슨이 아니라 이티엔이 이 팀에 남아있어야 하는지를 어느 정도 좀 보여줬던 경기였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많은 야드를 따내기는 했지만 사실 좀 군데군데 턴오버가 섞이면서 아쉬운 모습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네. 이날만큼은 턴오버까지 없는 좀 깔끔한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잭슨빌이 지금 2승 6패까지 밀렸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뭐 플레이오프 진출에 도전하기엔 다소 좀 어려운 시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TN이 좀 빠르게 자리를 잡는다는 것 자체는 잭슨빌의 뭐 향후 시즌을 바라봤을 때 좀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덴버 브론코스와 잭슨빌 제규어스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왜 이렇게 급하게 끝내느냐? 이 경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애틀랜타 팰컨스의 경기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7대 34, 애틀랜타 팰컨스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뭐 경기 내용만 봤을 때도 이번 주에 최고 재밌었던 경기였고, 그리고 이 한국 팬들에게는 더욱더 좀 의미가 있었던 그런 경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두 팀의 전력이나 뭐 최근 순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기타 경기에 가까웠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 경기가 끝난 후에 뭐 워낙 재밌었다는 얘기가 많았고 또 저희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이 경기는 꼭 리뷰를 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하신 시청자분도 제가 계셨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뭐 이 경기는 좀 저희가 길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음, 뭐 4쿼터 막판부터 좀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분량이 넘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부터 한번 시계를 돌려보기로 하면 4쿼터 1분 30여 초를 남기고 이제 펜서스가 석점을 뒤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고포렛을 실패하면서 공격권을 넘겨줬고 펠컨스가 이거를 이제 구영희 선수의 34야드 필드골로 이제 뭐 바꿔내면서 6점 차 리드를 벌렸을 때만 해도 뭐 앞서 이제 양 팀이 서로 치열하게 주고받았지만 그래도 전력이 조금이나마 우세가 있었던 그냥 펠컨스가 이기는 흐름이다. 이 정도로 이제 뭐 저도 봤었어요. 근데 네. 어, 긴 그리고 아주 스펙타클한 드라마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그 한 30초 가량 정도를 남겨놓고 펜서스가 이제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 PJ 워커가 정말 기가 막힌 패스를 DJ 무어에게 꽂으면서 이게 순식간에 또 동점이 됐어요. 62야드짜리 리시빙 터치다운이 됐는데 이게 터치다운 한순간의 동점, 엑스트라 포인트를 넣으면 이제 역전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캐치가 됐고 그때 당시 이제 플래그가 떠서 에? 이렇게 왜?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헬멧을 이제 본인이 벗으면서 그 unsportsmanlike conduct 반칙이 이제 선언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추가킥을 상당히 좀 먼 거리에서 물러나서 이제 찼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거든요. 결국 이제 그 에리 피니에로가 48야드 거리의 엑스트라 포인트를 실축을 하면서 또 경기가 연장으로 이어지는 아주 참 이 양팀 팬들의 그 심장을 쥐고 뒤흔드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음, 되었습니다. 사실 DJ 무어의 터치다운 과정을 살펴보면 그 펠컨스가 이제 두 명의 수비를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음, 펠컨스 입장에서는 이제 빅플레이만 막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고 지금 펜서스의 데스 차트에서는 뭐 누가 뭐래도 넘버원 리시버는 DJ 무어이기 때문에 펠컨스도 이를 인지하고 충분한 숫자의 수비수를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펜서스가 아주 극적인 뭐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뭐 너무 극적이었던 게 문제였다고 뭐 해야 될까요? 예. 뭐 DJ 무어가 나중에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경기가 끝난 줄 알았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떤 좀 과도한 흥분 상태에서 어떤 순간적으로 이제 룰을 좀 망각하고 이제 헬멧을 벗어버린 게 결국에는 좀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분석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찾아봤었는데 이거는 뭐 심판들이 정확하게 판정을 내린 게 맞다. 이게 헬멧을 벗은 게 이제 이거 뭐 15야드 페널티를 주는 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도 좀 있긴 하던데 이거는 뭐 규칙에 음, 이 헬멧을 벗어서 뭐 셀레브레이션을 하거나 상대 팀 선수와 뭐 얘기를 나누거나 혹은 심판에게 항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모두 다 그 반칙을 범하는 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룰 안에 그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반칙이고 이렇게 이어지는 게 사실은 맞는 흐름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에서 골 셀러브레이션 과정에서 이제 상의를 탈의하면 옐로우 카드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뭐 그냥 뭐 자기가 좋아서 벗은 거 아니야? 라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도 어쨌든 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좀 비슷한 뭐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음,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에디 피네이로가 왜 48야드 킥을 실패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이제 뭐 김진아 아나운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라이브 방송을 좀 해보다 보면 네. 루틴하게 이제 좀 서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업무가 갑자기 음, 굉장히 작은 변화로 인해서 뭔가 사람들이 좀 다르게 움직여야 할 때 꼭 그럴 때 사고가 나요. 사실은 뭐 그렇죠. 그렇게 대단한 변화가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변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사람들은 그런 거에 또 쉽게 영향을 받고 이게 좀 미스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 저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피네이로도 좀 비슷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캐롤라이나가 이 드라이브를 시작할 때 어차피 6점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필드골 시도는 의미가 없죠. 네, 그렇다고 하면 뭐 그냥 킥을 못하고 지거나 정말 기적적인 이제 헤일 메리가 나와서 이제 터치다운이 되고 나면 자신이 짧은 야드의 엑스트라 포인트만 성공시키면 된다. 이것만 이제 자기 머릿속에 있었을 텐데 그리고 실제로 그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엑스트라 포인트를 성공시켜서 경기를 끝내자라고 이제 필드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점에 이제 페널티가 불리면서 음, 이게 자신이 좀 연습하지 않은 거리에 킥을 갑작스럽게 맞게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음, 부분들이 좀 뭐 실패 확률을 좀 높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방송 루틴에 갑자기 이제 얘기해 주셔서 생각이 났는데 끝나기 전에 이제 예고를 이제 음, 나가잖아요. 중계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있을 중계에 대한 예고를 보통 이제 자막으로 준비를 해서 내보내는데 뭐 누구라고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모 선배 중에 하나가 지독하게 그걸 얘기를 안 해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음, 이게 예고를 가면 간다, 안 가면 안 간다. 왜냐면 이게 예고가 있는데 뭐 이제 중계 마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클로징을 해버리면 갑자기 인이어에 대고 예고 있어!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제가 이어서 예고 이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이어로 예고 없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었거든요. 음,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말씀해 주셨던 어떤 그런 미스큐들인 거죠. 예, 그러고 나면 머리가 새하얘지거든요. 음, 뭐 그 다음에 할 말 같은 거는 이미 이제 클로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해져 있긴 하지만 순간 머리가 하얘져서 말문이 안 트이는 경우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아마 그 말씀해 주셨던 그 피네로의 그 루틴이 파괴된 부분이 아마 좀 그런 부분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음. 이런 좀 루틴 파괴가 결국 피네이로에게는 연장전까지 좀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인데 사실 연장전에서 이제 펠컨스가 성공을 잡았다가 마리오타 인터셉션이 나오면서 다시 펜서스가 손쉬운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펜서스가 오펜스진의 퍼스트 다운이 하나도 없이도 이미 필드골 레인지 안에서 공격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킥만 무난하게 성공시킨다면 충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피네이로가 다시 한번 킥을 놓치면서 승부가 또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결국에는 이제 펠컨스가 마리오타의 30야드 스크램블링 플레이에 이은 구영애 선수의 41야드 끝내기 필드골로 극적인 승리를 가져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펠컨스가 이제 이날 승리를 가져가면서 진짜 기대도 하지 않았던 지구 선두 자리에 올랐습니다. 4승 4패로 지구 선두라는 건 좀 뻘쭘하긴 합니다. 뭐 그것도 뻘쭘한데 사실 이제 NFC 남부지구는 뭐 벅스가 하겠지 내지는 벅스 안 되면 뭐 그다음 세인츠가 있으니까 세인츠가 하겠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두 팀이 모두 부진하면서 지금 펠컨스가 선두로 치고 올라왔거든요. 음, 물론 이제 뭐 갑자기 브레이디가 정신을 차린다던가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아직 뭐 시즌이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뭐 패컨스에게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펠컨스가 이제 바이위크를 보내고 오는 차저스를 홈에서 만날 예정인데 이 경기가 좀 뭐 향후 지구 내 어떤 순위 싸움을 좀 가늠케 하는 좀 중요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차저스가 뭐 기대보다 좀 못하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팬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엘리트급의 쿼터백을 보유한 팀이기 때문에 과연 차저스도 넘어갈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뭐 보는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차저스가 러싱 디펜스가 약한 상황에서 펠컨스는 패싱 야드보다 러싱 야드가 더 많은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성상 한번 좀 업셋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매치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영애 선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예, 구영애 선수가 이날 41야짜리 끝내기 필드골을 포함해서 3개의 필드골 그리고 4개 엑스트라 포인트를 정말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7개의 킥을 모두 성공시키면서 팀에게 승리를 안겼는데 뭐 난리가 났죠. 예, 구영애는 신이다. 뭐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 그 애틀랜타 쪽에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SNS의 뭐 공식 계정의 사진도 뭐 구용의 선수로 바꾸고 그만큼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아주 긴 거리의 킥이 있었느냐 하면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연장전 승리를 만들어내는 필드골을 성공시켰다는 거는 고영희 선수가 에디 피네로와의 어떤 정신력 싸움에서 분명히 좀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연장전 그 필드골 상황에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보면 보통은 이제 시간도 최대한 태우고 이제 1야드라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일단 서드 다운까지는 어떻게든 공격을 시도하다가 이제 포스 다운에서 이제 마지막 킥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날 경기만큼은 이제 서드 다운에서 곧바로 구영애 선수에게 킥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음, 글쎄요. 뭐 괜히 서드 다운 공격을 시도했다가 턴오버가 나올 수 있는 정말 일말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41야드라는 거리에 대해서 굳이 더 가까이 붙여주지 않아도 구영이가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좀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 예, 음.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가 구영이 선수를 응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서드 다운에서의 끝내기 필드골 시도 자체도 좀 이색적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펠컨스가 켈빈 리들리 선수를 이 제기어스로 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23년 조건부 5라운드 픽 그리고 24년 2라운드 픽을 받았는데 뭐 냉정하게 켈빈 리들리가 이제 펠컨스로 돌아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잘 팔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2라운드 픽 한 장이면 뭐 생각보다는 좀 후하게 받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음. 그만큼 잭슨빌이 좀 트레버 로렌스를 도와줄 리시버를 찾는 게 좀 급선무였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잭슨빌에게 좀 뭐 생각보다는 좋은 대가를 받아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팬서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까운 경기였어요. 뭐 경기 내용도 그랬지만 만약에 이날 승리를 했다면 NFC 사우스에 속해 있는 네 팀이 모두 3승 5패로 공동 1위가 되는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뻔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뭐 이날 패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았고 이 러닝백 돈타 포맨이 118 러싱 야드에 3개 터치다운을 성공시킨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좀 팀의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서 한참 언급했던 리시버 DJ 무어도 사실은 152야드에 한 개 터치다운을 만들면서 엄청 좋은 경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음. 그 마지막에 좀 어이없는 페널티 때문에 좀 뭐 칭찬보다는 비판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이커 메이필드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이날 이 피제 워커 선수의 활약도 그렇고 피제 워커가 계속해서 이제 선발 쿼터백으로 나서고 베이커 메이필드가 백업으로 물러날 것으로 좀 보여요. 아,
뭐 저는 그래도 복귀를 하면 메이필드에게 기회를 바로 줄 것으로 봤는데 피지 워커가 생각보다 지금 나쁘지 않고 이날도 지금 300야드 이상을 던져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피지 워커 체제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메이필드가 사실 커리어의 반전을 위해서 이 펜서스에 왔는데 오히려 지금 출전 기회가 줄어들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뭐 향후에 뭐 연장 계약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상의 이제 이 선발 쿼터백으로서의 커리어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제 드라마틱하게 기회가 찾아와서 그 기회를 자신의 데뷔전처럼 또 멋진 모습으로 잡지 않는다면 사실상의 선발 쿼터백 커리어는 좀 끝났다고 봐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시카고와 댈러스의 경기로 좀 이어가 볼 텐데 이 경기는 이제 49대 29로 댈러스가 좀 대승을 거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프레스카 선수가 이제 복귀 이후에 두 번째 경기를 치렀는데 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연승을 가져갔습니다. 이날 이제 이 프레스카 선수가 총 284 스크리미지 야드에 2개 패싱 터치다운, 하나 러싱 터치다운 기록하면서 3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선발 쿼터백 경쟁이 언제 있었냐는 듯 이 자신의 쿼터백 자리를 좀 확고하게 다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딱 2경기 치르고 나서 이 쿠퍼 러쉬와의 경쟁이라는 얘기 자체가 아예 싹 사라졌어요. 음. 프레스카시 지난주 경기에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운영을 했다면 이날은 거의 50점 가까이 뭐 오펜스가 득점을 만들어냈으니까 뭐 팬들이 기대했던 그런 폭발력 있는 모습으로 좀 돌아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이날 경기 한정에서는 맞는데 이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사실 이날 131 러싱 야드에 3개 터치다운 기록했었던 토니 폴라드 역시도 좀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꾸준한 활약이 뭐 최소 몇 경기 정도라도 이어서야 이 선수가 좀 궤도에 올라왔구나라는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이제 이즈키엘 엘리엇의 백업 이미지가 사실은 좀 강했던 폴라드 입장에서는 최근에 점점 자신의 어떤 비중을 뭐 스스로의 활약을 좀 높여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이름값과 연봉을 제외하면 폴라드가 굳이 엘리엇보다 후순위에 밀릴 이유가 없지 않나? 뭐 실질적인 퍼포먼스만 보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쨌든 공격에서의 좀 꾸준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줘야 되는 댈러스 카우보이스, 그리고 덱 프레스캇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겠고요. 뭐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다라는 걸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하게 봐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비가 해주는 것처럼 솔리드한 그런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이날 이제 뭐 앞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좋은 공격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카고도 러싱의 한정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팀 토탈 240 러싱 야드에 2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뭐 경기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지난주 패츠와의 경기에 이어서 2주 연속 240 플러스 러싱 야드를 또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인들의 강점은 좀 확실하게 갖고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만 이제 수비가 442 토탈 야드를 허용하면 이 정도의 그 러싱 가지고도 쉽지 않다. 왜냐면 냉정하게 이제 저스틴 필즈가 그렇게 패스를 잘하는 선수가 아닌데다가 뭐 수비가 이렇게 점수 많이 주면 답 없죠. 음. 어, 지금 리그에 있는 32개 팀 중에 자이언츠, 베어스, 그리고 펠컨스 이렇게 세 팀이 팀 패싱 야드보다 러싱 야드가 많은 좀 기이한 오펜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베어스가 지금 최근 계속 200야드 이상의 러싱 야드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저스틴 필즈가 뭐 자신의 어깨로 많은 야드를 지금 전진할 수 있는 유형의 쿼터백은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날 뭐 승리를 거두기에는 좀 부족한 활약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정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앞서도 얘기했었지만 이제 베어스가 로칸 스미스를 내보냈죠. 그리고 이제 체이스 클레이풀 선수를 또 이 피츠버그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로칸 스미스를 보낸 대가로 2023년도 2라운드, 5라운드 픽 그리고 이제 AJ 클라인을 받아왔고 어, 베어스 입장에서는 이제 스미스에게 연장 계약을 제시를 했는데 선수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좀 파는 게 맞는 수순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클레이풀은 좀 얘기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체이스 클레이풀을 데리고 오면서 2023년도 2라운드 픽을 내줬는데 글쎄요, 뭐 지금 팀을 새롭게 꾸려가고 있는 베어스 입장에서 굳이 클레이풀을 이렇게 많은 대가를 주고 데려올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네, 퀸도 팔고 로칸 스미스도 팔고 하면서 사실 이번 시즌의 어떤 수비 경쟁력은 사실상 포기를 한 베어스인데 굳이 좀 오프필드 이슈도 있고 좀 팀 케미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뭐 예상도 뭐 해볼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이렇게 비싼 대가를 주고 데려오는 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은 트레이드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체이스 클레이풀 선수가 냉정하게 1티어 와이드 리시버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다넬 무니와 체이스 클레이풀 이 두 선수가 뭐 조합이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해요. 근데 이 둘의 조합이 리그 탑 티어냐?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뭐 저스틴 필즈를 갈아 끼워야 될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주축 선수들을 내보내면서 그러니까 리빌딩에 들어간 상황에 이 체이스 클레이풀을 데리고 오는 것이 맞느냐. 특히나 지금 올 시즌 이제 남은 시즌에 내년 한 시즌 1년 반 남았거든요. 근데 1년 반이 남은 선수를 굳이 데리고 오는 게 맞나? 2라운드 픽을 주면서. 그러니까 사실 2라운드 픽으로 와이드 리시브 하나 뽑으면 4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얘를 데려오는 것이 맞았나? 물론 이제 FA 시장에 내년에 풀리는 와이드 리시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름을 들었을 때 오라고 할 만한 네임 밸류가 있는 그런 와이드 리시버는 FA 시장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뭐 아예 이해가 안 가는 바도 아니지만 굳이?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트레이드인 것 같아요. 조금 더 팀의 안정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포지션에 대한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음,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베어스가 가야 할 길을 잘 제시해주고 있는 팀이 저는 이글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스틴 필즈를 갈아 끼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지금 제일런 허츠와 저스틴 필즈가 굉장히 좀 유사한 스타일의 쿼터백이고 물론 저는 이제 이 제일런 허츠가 저스틴 필즈보다는 좀 상위 호환에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두 선수의 스타일이 비슷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글스가 잘 하고 있는 그런 비결들을 좀 카피를 해올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글스가 잘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뭐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수 양면에서 강한 트렌치가 그 좋은 성적의 근간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픽을 아끼고 트렌치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와 디트로이트의 뭐 승부였는데 이 경기는 31대 27로 마이애미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포항은 이제 복귀 후 두 번째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뭐 건강만 하면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다라는 것이 이제 좀 상수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선수의 건강은 상수가 아니지만 그 명제 하나는 좀 상수가 됐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음. 그래서 이날도 36번의 패스 시도에 29번 성공, 382야드에 3개의 터치다운이니까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경기였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만 좀 뭐 소개를 해드리면 3쿼터 막판에 이제 역전 결승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결승점이었다는 것 때문에 뭐 제가 이 장면을 선정한 거는 아니고 그 플레이를 보시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투아가 빠르게 프로그레션을 읽으면서 비어있는 리시버들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 그 중에 무려 네 번째 옵션이었던 타이트엔드 마이크 게시키에게 패스를 연결하면서 이것이 이제 득점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타이릭 힐이나 제일런 와드 같은 좋은 리시버를 가지고 있지만, 또 이렇게 뭐 그들이 열리지 않았을 때 세 번째, 네 번째 옵션까지도 찾을 수 있는 어떤 여유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투아가 얼마나 좀 성장을 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뭐 장면이 아니었나 싶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투아도 투아지만 사실 최근에 저는 타이리키 선수의 모습 보면서 특히나 이 타이리키 선수가 이적 이후에 물론 이 패트릭 마홈스가 잘하고 있지만 예전만큼의 어떤 그 무시무시한 파괴력은 사실 캔자스시티 칩스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지금 마이애미로 이식이 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타이릭 힐, 제일런 와들 이 두 명의 리시버 듀오가 이 투아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어떤 그 안정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리시버는 어쨌든 공을 받는 사람이니까 좋은 쿼터백이 없으면은 성공할 수 없다. 뭐 이런 음, 생각들을 좀 많은 분들이 하셨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리시버가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좀 연봉도 이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이런 시대도 있었는데, 저는 이 타이릭 힐 같은 선수들의 등장이 어떤 리그의 트렌드를 좀 바꾸지 않았나. 그러니까 리시버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으로 팀의 오펜스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뭐 칩스에서도 잘 보여줬고 또 돌핀스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타이릭 힐이 12번의 캐치 188야드, 와들이 8번의 캐치에 106야드 2개의 터치다운을 성공시켰으니까 뭐 이 두 선수의 활약만으로도 뭐 디트로이트 수비는 좀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날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그 시즌 전반적으로 봐도 타이릭 힐이 지금 1000야드까지 단 39야드만이 남아 있습니다. 음, 그만큼 지금 경기당 100야드가 넘는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전설 리시빙 야드 1위거든요. 근데 제일런 와들이 727야드 기록하면서 지금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5 안에 리시빙 야드 1위, 4위가 있다라는 건 이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32개 팀에 뭐 팀 내 원투 쓰리 리시버만 생각해봐도 거의 100명에 가까운 뭐 숫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팀에서 1위와 4위가 동시에 있다. 이거는 뭐 마이애미가 얼마나 지금 이번 시즌 공격이 잘 풀리고 있는지, 투하가 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수치가 아닌가 싶고, 이제 투하의 복귀 이후에 좀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고 이제 돌핀스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감한 투자로 뭐 빌스를 넘어서 뭐 한번 슈퍼볼까지 도전을 해보자 이런 야심을 뭐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앞두고 덴버의 패스러셔 브래들리 첩을 트레이드로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래들리 첩 선수를 지금 데리고 오면서 내준 대가가 내년 1라운드 픽 한 장, 24년 4라운드 픽 한 장, 그리고 러닝백 체이스 에드먼즈를 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핀스가 브래들리 첩과 25년 5라운드 픽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1라운드 픽을 준 게 조금 아깝기는 하지만, 뭐 브래들리 첩이 이제 건강만 하다면 당장 뭐 좋은 임팩트를 낼 수 있는 선수고, 또 아마 마이애미가 한 장 더 1라운드 픽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이제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이 데려온 브래들리 첩 선수에게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 연장 계약을 안겨줬습니다. 5년 1억 1,900만 달러. 음, 그중에 6,320만 달러를 개런티를 하는 어마어마한 대형 계약을 안겨줬어요. 그래서 좀 재밌는 구도가 탄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덴버의 패스러셔 듀오가 본 밀러와 브래들리 첩이었는데, 이 두 선수가 각각 AFC 이스트 라이벌인 빌스와 돌핀스로
이제 음, 유니폼을 갈아입고 뭐 향후에 이제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선수 중에 누가 웃게 될지, 누가 AFC 이스트의 타이틀을 가져가게 될지 좀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패스러시 쪽에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투아가 컨커션에 대한 어떤 우려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돌아와서 최근 두 경기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돌핀스가 이제는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뭐 사실 그게 비단 그 투아의 건강 이후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이 타이리케 선수를 데려올 때부터 우리는 달려야겠다라고 좀 계속 기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러닝백 체이스 에드먼즈를 내보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는 이제 나이너스에서 크리스찬 맥카프리를 데려오면서 입지가 줄어든 음. 제프 윌슨을 영입하면서 이제 플랜 B를 마련을 했어요. 뭐 제프 윌슨 주니어의 영입은 사실 뭐 굉장히 좀 크다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냥 그 공백을 메우는 수준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돌핀스도 굉장히 좀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보강을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음. 그리고 이제 라이언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전반 5번의 공격 기회에서 모두 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 모처럼 좀 연패를 끊고 이제 시즌 두 번째 승리를 신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후반에 뭐 스스로 페널티를 범하면서 무너진 부분들도 있었고 또 결정적인 드랍들이 이제 나오면서 뭐 흐름을 잃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후반에는 결국 한 점도 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후반에 아쉬운 경기력과 함께 좀 역전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에서 디안드레 스위프트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세 경기를 못 나온 이후에 이제 이날 복귀전을 치렀는데 리시빙 터치다운을 하나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좀 100% 컨디션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스위프트에게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음. 그리고 이제 수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가 워낙 빠르고 파괴적인 리시버 듀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투아가 패스 자체를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라인전에 더 집중하고 더 많은 패스러시를 가자라는 작전으로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뭐 마이애미의 오펜스가 잘 흘려보내면서 음, 뭐 또다시 많은 실점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라이언스가 시즌 초 기대와는 달리 다시 한번 좀 부진한 1승 6패라는 지금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텍산스와 함께 이제 내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번 픽을 노리고 있는 라이언스가 되겠고 근데 지난 시즌 후반에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내용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성적으로 그냥 기록으로 남는 성적보다는 경기 내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이 점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음. 그래서 라이언스가 다음 주 아마 패커스를 만날 예정인데 음, 패커스도 사실 지금 좀 하향세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좀 위기의 두 팀이 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입니다. 34대 26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바이킹스의 상승세가 상당히 매섭습니다. 지금 이 경기까지 5연승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이제 원 포제션 이내, 그러니까 최대 8점이죠. 그래서 8점 이내로 진 경기가 무려 8번이었어요. 그렇게 좀 한 끗이 모자라서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를 갖지를 못했는데 올해 지금 이제 말씀해드린 최근 5연승 기간의 승부를 살펴보면 모두 8점 이내로 승리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뭐 상대팀과의 타이트한 승부에서도 바이킹스가 그거를 이겨내는 힘을 기르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음. 네, 커크 커즌스가 뭐 최근 경기들에도 그랬지만 이날 경기에서도 오프닝 드라이브부터 과감한 스크램블링에 이은 다이빙 터치다운 기록을 하면서 좀 플레이가 소극적이지 않느냐, 너 새가슴이 아니냐, 약간 이제 이런
비판을 받았었던 것과는 다른 그런 이제 좀 일종의 편견을 깨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스로 좀 증명을 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음, 사실 케빈 오코넬 감독 체제 하에서 이제 패스 게임의 비중을 늘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잘 풀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닝백 델빈 쿡의 비중은 좀 줄어든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만큼은 이 델빈 쿡이 좀 주연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 141 스크리미자 대 1개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시즌 첫 100 플러스 러싱야드 게임을 만들어냈던 델빈 쿡입니다. 네. 그러니까 델빈 쿡 선수가 사실 이제 이 최근 몇 년 동안 좀 혹사가 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데미지가 쌓였다라는 판단도 어느 정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올 시즌은 사실 그런 이제 논란에 좀 벗어날 만큼 좀 관리를 좀 많이 받으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 시즌 14경기에서 312번, 그러니까 경기당 러싱 시도가 22번이 넘었었는데, 올 시즌은 평균 한 16번 정도의 러싱 공격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뭐 물론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철저하게 관리를 받으면서 굉장히 좀 건강한 시즌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도 지금 많이 러싱 시도가 감소했지만 각각 개별 경기를 살펴보더라도 딱 20개까지, 그러니까 21개 이상의 러싱 시도를 했던 경기는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20번에 뭐 딱 자기들이 뭐 리미트를 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델빈 쿡이 좀 말씀해 주셨던 철저한 관리를 받고 있고 만약 이러한 어떤 운영 속에서 델빈 쿡이 건강하게 한 시즌을 모두 치른다면 이것도 좀 커리어 처음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잔부상이 좀 많았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델빈 쿡이 이번 시즌 좀 뭐 개근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비 얘기를 좀 해보면 수비에서 이제 이날 자데르 스미스가 3개 색을 또 기록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세컨더리에서 이제 2개 인터셉션을 또 합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들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음. 그리고 이날 경기 종료 후에 이제 바이킹스가 한 건의 트레이드를 성사를 시켰는데 그 이제 영입한 선수의 얼굴이 굉장히 좀 어, 생각지 못한 선수였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지구 라이벌 라이언스의 주전 타이트엔드 이제 TJ 호킨슨을 데려왔기 때문인데 23년 2라운드, 24년 3라운드 픽을 내주고 호킨슨과 23년 4라운드 픽, 그리고 24년 조건부 4라운드 픽을 받는 조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2라운드 픽과 좀 교환을 했다. 이 정도의 좀 계산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앞서 이제 그 체이스 클레이풀의 영입에 대해서 시카고를 좀 비판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가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두 팀이 처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보면 저는 바이킹스가 호킨슨을 데려가는 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무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특히 이제 그 주전 타이탄드였던 얼브 스미스 주니어가 지금 한 8주 내지는 10주 굉장히 좀 장기간 동안 결장이 예상되는 큰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8주 차가 끝났고 이제 시즌이 다음 주면 이제 반환점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10주간 결장이면 시즌 아웃 부상이거든요. 정규 시즌 기준으로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보강이 좀 필요한 포지션이었고 특히나 이제 바이킹스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5연승에 6승 1패 시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권 도전을 위해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영입이었다. 뭐 이렇게도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시카고 베어스랑은 놓여 있는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어떤 영입이라고 하더라도 상황 자체는 굉장히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납득이 되는 뭐 그런 이유와 배경들이 있었던 그런 트레이드였고, 사실 TJ 호킨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시즌 프리뷰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라이언스 프랜차이즈에 대한 좀 로열티, 애정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느껴지는 그런 선수였거든요. 근데 뭐 역시 프로의 세계는 뭐 철저한 비즈니스로 움직인다. 뭐 이런 좀 평범한 진리를 다시 좀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참 이 프랜차이즈 스타라는 것이 얼마나 되기 어려운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음,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팀의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나도 성적이 좋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팀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트레이드를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확고한 의사가 있어야만이 장기간 동안 이 한 팀에서 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프랜차이즈 스타라는 것이 참 어렵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이 애리조나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좀 잘 성장을 해서 계속해서 좀 뛰어줬으면 좋겠는 선수가 칼럼 머리 선수인데 사실 이제 좀 충분히 기회가 있는 상황에서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카일러 머리를 커버를 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좀 경기 막판에 좀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일단 후반에만 2개 인터셉션을 던졌던 것이 안 좋았고, 또 상대 턴오버로 이제 손쉬운 역전 기회를 잡았던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센터와 코너백의 호흡이 맞지를 않으면서 또 펌블이 되는 뭐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머리는 이제 벤치 쪽을 쳐다보고 있었고, 뭐 센터는 이제 스냅을 그대로 해버리면서 이게 머리에 몸을 맞고 공이 튀는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바이킹스 홈팬들의 어떤 뭐 열화와 같은 성원이 이런 좀 상대의 실수를 유발했다,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카일러 머리 선수의 장점 중 하나가 발인데 전반적으로 발을 좀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음, 스크래블링을 좀 억제를 하다가 경기 막판에 좀 급해지니까 이걸 꺼내들긴 했는데 뭐 좀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번 경기부터 이제 플레이북이 적힌 밴드를 이제 착용하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 클리프 킹스베리 감독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맞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적어도 이 경기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날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제 디안드레 호킨스의 활약만큼은 좀 인상적이었다고 해야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100 플러스 리시빙 야드 게임을 만들어냈고, 이날은 이제 환상적인 원핸드 캐치까지 더해지면서 뭐 클래스를 뭐 그대로 증명했다. 그러면서 159야드를 잡아냈던 디안드레 호킨스였습니다. 약을 왜 했던 걸까요? 아니면 뭐 아직까지는 요 약의 기운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홉킨스가 돌아와서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런던 무어까지 또 인상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어느 정도 패싱 공격에 대한 문제는 뭐 해결이 됐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제임스 코너 선수가 빠져 있는 러싱 쪽에서 이제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 보니까 상대와의 이제 그 슛아웃 경기에서는 좀 어느 정도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 수비 입장에서 선택지를 줄일 수 있는 뭐 음. 그런 공격진 구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리조나가 고비 때마다 2%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경기는 이제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와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경기입니다. 24대 0 뉴올리언스 세인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또 그 라스베이거스를 상대로 셧아웃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주 저 개인적으로서는 또 기쁜 결과가 됐어요. 그리고 이날 뭐 승리를 가장 기뻐했을 만한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데니스 앨런 세인츠 감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사람이 2012년부터 14시즌 중도까지 레이더스의 감독을 맡았었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8승 28패라는 좀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결국 이제 새 시즌을 채우지를 못하고 이제 중도에 경질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데니스 앨런이 좀 많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 두 번째 감독 기회를 잡아서 또 자신의 어떻게 보면 뭐 흑역사의 어떤 레이더스를 이제 상대팀 감독으로 만나는 뭐 그런 좀 의미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날 데니스 앨런이 자신의 전공인 이제 디펜스 팀에서 좀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면서 상대를 셧아웃 시키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제 원래 시즌 시작할 때 주전으로 낙점받았던 제이미스 윈스턴 선수가 이날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훈련을 치렀고 나설 수가 있는 상태였는데 앤디 달튼에게 일단 한 번 더 기회를 줬거든요. 근데 그 선택이 좀 적중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날 앤디 달튼이 턴오버 없이 229야드 터치다운 2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빈 카마라가 158 스크리미지 야드에 3개 터치다운을 또 혼자서 기록하면서 뭐 달튼과 엘빈 카마라가 이날 승리를 좀 이끌었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는 타이런 매튜가 인터셉션 하나를 기록을 했고 상대에게 토탈 200야드도 채 허용하지 않는 뭐 짠물 수비를 선보이면서 승리를 거뒀는데 다음 주 쿼터백은 누가 나설 것인가? 이것도 좀 세인츠 팬분들께서는 유심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레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 라이벌 덴버 브론코스가 최근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묻혀 있는 감이 좀 있었는데 덴버가 일단 승리를 가져가면서 또 한꺼풀을 벗어내기도 했고 이 레이더스의 부진이 더 좀 부각됐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전 쿼터백 데릭 카에 대한 이제 민심이 많이 돌아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날 경기에서도 사실상 승부가 갈린 마지막 드라이브에서는 뭐 제러드 스티덤으로 이제 교체가 되기도 했었는데 어느 정도 데릭 카가 안 좋았냐면 뭐 당연히 득점을 못한 거는 뭐 더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데릭 카가 필드 위에 있었던 시간 동안에 레이더스가 상대 진영으로 단 한 번도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네 축구할 때 뭐 반코트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곤 하는데 정말 반 접고 뭐 게임을 했던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지에서도 이제 데리카를 주전에서 뭐 끌어내리고 뭐 새로운 대안을 찾을 때가 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이더스가 지금 마리오타도 없기 때문에 뭐 마땅한 백업 자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치지만 않는다면 당장 뭐 주전이 교체되는 일은 없겠지만 뭐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까지 자리를 보존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정도의 경기력으로는 그거는 분명히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좀 드려야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진작 바꿨어야 되지 않느냐. 연장 계약 이런 걸 맺어줄 필요가 없었고 진작 그 대체자를 찾는 게 맞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 올 어바웃 NFL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NFL 그 엠스플에서 중계할 때부터 하던 생각이거든요. 데리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전 쿼터백을 맡을 만한 그런 선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게 좀 너무 많이 늦어지지 않았나. 그게 이제 그 존 그루든 감독이 돌아오면서 한번 갱생을 시켜봐야겠다라고 이제 시간을 또 줬던 것이 결국에 이제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뭐 여러 이제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결국 이제 셧아웃 패배를 당하고 말았고 이날 또 다반테 아담스 선수도 굉장히 좀 부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데런 월러는 또 지금 부상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근데 그런 어떤 그 악재들 속에 빠르게 이제 감독의 경질만이 남아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다반테 아담스가 이날 뭐 몸이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출전을 할 수 있겠느냐 자체도 좀 이슈기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팀 상황도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출전을 강행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고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제 타이렉 힐과 다반테 아담스라는 뭐 리그에서 손꼽히는 리시버들이 이제 많이 이동을 했는데 타이렉 힐이 지금
뭐 리그 전체 1위 리시빙 야드 기록을 내고 있는 데 비해서 다반테 아담스는 분명히 좀 기복이 심한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음. 여러모로 다반테 아담스도 그리고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도 기대치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치고 있는 시즌 중반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까지 해서 1부를 정리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내일 아침에 또 2부 열심히 녹화를 해가지고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